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마지막에 다음에 어떤 방송을 했으면 좋을까요? 여쭤봤을 때 제일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셨던 곱셈으로 네, 정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곱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곱셈과 곱셈 구구 이런 내용이고요. 곱셈이면 2학년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긴 하겠죠. 곱셈을 처음에 배우니까. 그러면 2학년보다 어린아이들의 어머님들은 곱셈을 배울 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챙겨야 될 것들 들어놓으셨다가 아이들 곱셈할 때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한 3학년 정도 돼도 곱셈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이들이 어떤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3학년이 넘어간 아이들은 사실은 좀 곱셈의 개념을 처음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4학년 이상이라고 하면 오늘 강의는 크게 득이 될 내용은, 그러니까 크게 이제 들어주셨다가 아이랑 해볼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곱셈은 2학년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2학년 내용의 곱셈 내용이 뭐랄까요? 그 곱셈국이라는 책이 나온 것도 보면 곱셈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뭐랄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들으신 부분도 있고, 곱셈 국어를 외우는 과정이 참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두시니까 또 그런 책이 나온 거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곱셈을 외우는 부분은 오늘 이제 여기 적기도 했는데 2학년 때 챙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곱셈의 기본 개념 관련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 중에 제가 학교 선생님과 문자를 좀 길게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은 뭐랄까요, 원리셈의 어떤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제 저한테 문제제기를 하신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저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제 선생님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가 틀리지 않았음을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왜 그런 이야기가 생겼는지까지 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심은 곱셈의 개념이에요.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곱셈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곱셈의 기본 개념은 같은 수가 반복해서 더해지는 겁니다. 같은 수가 반복해서 더해지는 것이 곱셈의 개념이고, 이걸 이제 동수구누가라는 게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몇 배다라는 개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몇 배다라는 개념이 바로 곱셈입니다. 자, 그럼 몇 배가 뭐냐? 이거예요. 같은 수를 반복적으로 더했어요. 이렇게 3을 4개 더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4로 표현하고 3의 4배라고 1도로 가르칩니다. 이때 3 곱하기 4는 앞에 3과 뒤에 4가 동등한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 개수 곱하기 배수라고 되어 있죠. 어떤 개수라는 건 이제 기수로서, 그러니까 수를 나타내는, 몇 개를 나타내는 수로서 어떤 수 곱하기 몇 배라는 개념이에요. 동등한 개념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3이 4개야. 그래서 3 곱하기 4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게 바로 3의 4배라고 읽는다. 이렇게 배워요. 자, 이 개념은 곱셈의 제일 기본 개념입니다. 가장 기본 개념이고, 가장 기본 개념을 처음으로 배운다는 것은 곱셈을
곱셈의 모델은 사실 이거 한 가지는 아니에요. 예. 곱셈을 여러 가지 곱셈의 모델 중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띄어세기 3을 또 더하면 6, 3을 또 더하면 9, 3을 또 더하면 12, 3을 또 더하면 15 이렇게 띄어세기도 3의 몇 배로 설명할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접시 위의 사과를 똑같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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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담아간다라고 하면 바로 3 곱하기 몇 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한다라는 동수누가라는 거예요. 곱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게 곱셈 이해의 첫 번째입니다. 다음에 보면 교환 법칙의 설명이 조금 직관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 많이 울리세요. 좀 가까이 하면 낫습니다. 이 동수누가의 단점 중에 하나가 교환 법칙의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개수와 배수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자, 보세요. 3 곱하기 4와 4 곱하기 3은 개념적으로 전혀 다른 겁니다. 3이 4개 있어. 4가 3개 있어. 3의 4배, 4의 3배.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동수누가로서는. 네. 그런데 계산의 값으로는 똑같죠. 그래서 얘도 12가 되고 얘도 12가 돼요. 이 동수누가로서 교환법칙을 설명해 주려면 교환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곱셈은 앞의 수와 뒤의 수를 순서를 바꾸어도 계산이 똑같다라는 거죠.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환법칙이 이렇게 바뀌어도 똑같다라는 건 아이들한테 여러 개를 보여주고 귀납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돼. 이렇게 약속을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원리셈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책들에서 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줄세우기 모델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맞아요. 줄 세우는 거로 해서 5 곱하기 3, 5가 3줄 또는 3 곱하기 5, 3이 5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델로 교환법칙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의 개념 하나를 더 한번 알아볼게요. 또 하나의 곱셈의 개념이 뭐냐 하면 집합의 개념으로서 조금 개념이 어려운데요. 일단 어머님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집합의 개념으로서의 곱의 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모델로서의 곱셈이냐면 바로 모델로 보면 상의 위옷 3개와 하의 바지 2개를 가지고 옷을 고르는 방법의 수를 나타내는 곱셈이에요. 자, 이건 뭐냐? 이런 거죠. 아이고, 그림을 너무 못 그립니다. 자, 이렇게 상의, 이렇게 하의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곱셈을 이해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서로 다른 3개의 개체, 2개의 개체를 짝짓는 개념이에요. 짝짓는 개념. 이게 경우의 수 구할 때 곱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집합의 개념으로서 곱집합이라고도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요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개의 요소와 여기 첫 번째, 그렇죠. 나뭇가지 그리는 가지수기도 해요. 이렇게 짝짓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곱셈으로 이빨이 됐어요. 네, 곱셈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념의 시작은 몇 배, 몇의 몇 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분명히 이 모델의 곱셈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지금 교과서 직전의 교과서에 곱셈이 경우의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지금 교과서 직전의 교과서, 지금 교과서가 개편된 게 불과 몇 년이 안 됐는데 직전의 교과서에 2학년 곱셈을 배우면서 몇의 몇 배를 배우고 제일 마지막에 심화 문제로 인형 옷 입히는 문제로 이런 것들을 곱셈으로 곱으로 표현해보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뀐 교과서에서는 다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진 않은데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보고 이거 왜 곱셈을 처음에 배우자마자 이렇게 응용 문제를 아이들한테 하도록 하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곱의 모델 자체가 이런 모델도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개체를 서로 짝짓는 것도 바로 곱셈의 하나의 모델, 곱셈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종류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오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설명드린 적도 이미 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곱셈을 배운 이후에 이런 종류도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원리셈 8권이 있을 때, 8권까지 있을 때에는 활용 문제에서 이 경우의 수에 관련된 곱셈 문제를 많이 하나의 이 단원으로 담았었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할 때 경우가 몇 가지냐? 가위, 바위, 보 세 가지가 나오니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세 가지마다 서로 다른 세 가지씩이 만나서 3 곱하기 3 해서 9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등의 문제들을 또는 동전 하나를 던지고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을 때 서로 다른 모양들이 몇 가지가 나올까 이런 게 이제 집합의 개념이자 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개체의 다른 하나와 여기에 있는 개체의 다른 하나를 짝짓는 방법 이게 여기 있는 개체 곱하기 여기 있는 개체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이 곱셈까지 가는 경우의 수로 확대되는 곱셈은 지금 원리셈에는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개념까지 배우는 부분, 개념이 아니라 폭넓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몇의 몇 배 쪽에 더 중심을 맞춰서 일반적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곱셈의 개념도 아이들하고 맞아요. 한두 문제씩 나와요. 이게 2학년이 넘어가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이 모델도 아이들과 한번 배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3 곱하기 2지만 이때의 3 곱하기 2는 앞에서 알아봤던 3의 2배와는 달리 개수와 개수의 동등한 개념으로서의 3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는 개수와 개수의 곱으로서 이해하면 되죠. 9 원리셈 8권이 없어진 이유는 좋다는 어머님들도 많았지만 무슨 연산교재가 이렇게 어렵냐고 항의 전화를 하시는 분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프로 대상이 되어야 되는 원리셈이 너무 어려운 그 한 권 때문에 뭐 수학이 싫어졌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들도 많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시키는 어머님들은 좋아하시는 책이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수학적인 교육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되게 이렇게 아이들을 한 단계 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 책이었지만 보편적인 기준에서의 연산 교육이라고 보면 제가 너무 욕심을 내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개정하면서 빼기는 했습니다. 심화 버전이요? 물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언제라고 설명해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곱셈의 모델은 교환 법칙의 이해가 매우 쉽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기 세 가지와 여기 두 가지를 짝짓는 데 있어서 여기를 두 가지를 먼저 이렇게 하는 것과 반대로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것은 사실 개념적으로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답집을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 법칙의 이해는 지금 이 모델에서는 매우 쉽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는 좀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잘 보세요. 이 고부의 법칙으로서의 집합의 개념이나 또는 앞에 배웠던 동수누가로서의 집합의 개념, 이 개념의 차이를 내고 아이들에게 개념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혼동되지 않게 가르치는 것은 곱셈의 이해를 위해서 처음에 좋겠지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좋겠지만, 다만 이렇게 하는 개념에 얽매여서는 곱셈을 저는 뭐랄까요,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3개의 접시 위에 사과가 4개 있다. 자, 3개의 접시 위에 사과가 4개 있다라고 하면 사과 4개, 4개, 4개가 있는 거니까 반드시 4 곱하기 3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문제에서 제시는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3개의 접시 위에 사과가 4개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곱셈이라는 건 말이야. 4 그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같은 수가 반복되어 곱해져 있는 것이니 반드시 4의 3배로 생각해야 돼. 이렇게만 가르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곱셈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동수누가로 가르치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분배 법칙의 개념의 이해나 곱셈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눗셈을 이해하는 데까지도 이 동수누가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게 형식에 치우쳐서는 상당히 아이를 형식에 올가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예예요. 3개의 접시 위에 그림이 있는데 사과가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4개가 3접시에 있으니까 4의 3배다. 합당하죠? 네, 합당하죠. 4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게 합당하죠.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는 제 친구가 어떤 이미지를 보내줬었어요. 미국에서 어느 시험 문제에 요런 이미지와 함께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 답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쓴 아이들은 오답 처리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와 아까 오늘 방송의 시작에 말씀드린 이 곱셈의 교육에 대해서 문자로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토론을 했던 선생님 중에 원리쌤의 이런 부분의 표현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오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셨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병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어디에 글을 올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께 연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개념적으로 원리쌤도 4의 3배라는 동수누가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반복해가는 데서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곱셈이라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3개의 접시에 사과가 4개씩 있다 라는 개념을 4개의 3배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거 제가 반대로 썼네요. 4의 3배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곱의 법칙처럼 표현해서 3개의 접시마다 사과가 4개씩 있다. 이게 곱의 법칙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보면. 하지만 3개의 접시마다 사과가 4개씩 있다. 이런 곱셈의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곱셈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개수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으면 반드시 개수를 먼저 쓰고 몇 배인지 써야 돼. 그게 3의 4배, 4의 3배야 라고 가르쳐 주고, 그 그림에 대해서는 곱셈의 약속을 동수 누가로 그렇게만 가르치는 교육과, 그 다음에 또 배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접시마다, 몇 개의 접시마다 곱하기 몇 개, 몇 개의 접시마다 똑같이 사과가 몇 개면 그 접시 개수의 몇 배만큼 사과가 올라가게 돼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하나가 나와 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들으시면서 이해를 가셨을 거예요. 곱셈을 처음 배우는 모델과 개념적인 어떤 기본이 뭐에서 시작하냐면 동수누가입니다. 동수누가라는 것은 같은 것을 반복해서 더한다라는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곱셈을 제일 처음에 가르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이 부분, 그러니까 3개의 접시에 4개씩 사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3개의 접시에 4개씩 사과가 있다 하는 것은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모델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3개의 접시에 사과가 4개씩 있다. 이걸 덧셈으로 표현해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없습니다. 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4 더하기 3으로 표현해야죠. 접시 위에 4개씩 있는 걸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죠. 오히려 접시 3개마다 사과가 4개씩 있다라는 건 접시에 사과 3개, 사과 4개, 여기에도 사과 4개, 여기에도 사과 4개, 여기에도 사과 4개가 되어서 4 곱하기 3으로 설명하는 모델도 되지만, 반대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3개의 접시마다 사과가 4개씩 있다라고 하면 각 접시마다 접시의 개수의 4배만큼이 사과의 개수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은 꼭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얘기하면 곱의 법칙과 같이 이 개념도 얼마든지 반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언어로. 네. 이게 나눗셈하고 비슷해요. 나눗셈에서 등분제와, 나눗셈에서의 등분제와 그 다음에 포함제라고 하는 것은 12에 3이 몇 개 들어있어? 12에 3을 몇 개 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등분제라는 것은 12를 3으로 똑같이 나누면 몇이 되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분제 포함제에 관련해서도 제가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곱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분명한 건, 그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걱정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건 뭐였냐면, 똑똑한 아이들은 괜찮은데 이 수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아이들은 그거를 반대로 하는 부분까지 설명하면 혼란스러워 한다라는 걱정이었어요. 그 선생님의 걱정은. 근데 저는 뭐냐면 3이 4개인 수가 3 곱하기 4다라는 규칙과 그런 기본적인 동수누가 또는 띄어세기에 대한 곱셈의 규칙을 이해했다면, 곱셈의 모델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상황들에서 이런 것들을 동수누가가 중요하고 동수누가를 첫 번째로 배웠다고 해서 그러면 반드시 4 곱하기 3으로 표현한 것만 답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포함제는 맞아요. 거듭해서 빼서 12 안에 지금 댓글 써주신 내용에서 12 나누기 4는 12에 4가 몇 개 들어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몇 개 포함되어 있어요? 12에 4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나눗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동수누가와 개념적으로 좀 유사하죠.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설명해 드린 건 그래서 아까 그 미국 초등학교 문제에서나 맞아요. 줄 세우기도 곱셈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줄 세우기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또 요런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이건 다 다르다는 거죠, 또 상황이. 그래서 그때 맞춰서 이것도 곱셈으로 설명할 수 있어.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니까 두 개가 세 개 있는 거니까 3 곱하기 2. 또는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 개 있는 거니까 여기 3 곱하기 2, 여기는 2 곱하기 3. 바꿔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접시의 입장에서 보면 접시마다 사과가 4개 있는 거니까 접시 개수의 4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에요. 곱셈이 어렵다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기본적인 부분은 동수누가, 그 다음에 동수누가와 이 교환법칙의 이해. 근데 교환법칙의 이해는 줄 세우기 모델로 설명해 주는 게, 이렇게 3의 4줄과 4의 3줄은 동일해 라는 것들로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모든 곱셈을 동수누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는 문제가 3개의 접시 위에 사과가 4개씩 있습니다. 조건을 이렇게 줬을 때 답을 3 곱하기 4로 쓰는 게 합리적이냐, 4 곱하기 3으로 쓰는 게 합리적이냐의 싸움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문제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3개의 접시 위에 사과가 4개 있어요. 그러면은 3개의 접시 위에 사과가 4개 있으니까 3에 각각 4개씩이 되어서, 아까 이 모델이죠. 이거 이렇게 3개에다가 사과가 하나, 둘, 셋, 4개의 사과가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4개가 되고, 여기 위에 4개가 되고, 여기 위에 4개가 되니까 3의 4배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곱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저는, 아니요. 하위권 아이들은 안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본 개념, 아까 그 개념이 이해가 됐다고 하면, 실제로 연습하면서 여러 가지 모델에서의 곱셈의 상황들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수학 공부에서 이제 답답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학습지 중에 기본이라고 써져 있는 학습지가 있고, 응용이라고 써져 있는 학습지가 있고, 심화로 써져 있는 학습지도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기본이라고 써져 있는 학습지를 별로 그다지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좀 약하더라도 아이가, 이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이라고 써져 있는 학습지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본을 해야 될 아이들이 해야 되는 과정은 이해라고 생각해요. 기본을 해야 될 아이들이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은, 더 해야 되는 공부는 이해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또 뭐가 있지?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고 이해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들을 만들어가고, 물론 이게 어려워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참 힘들어요. 이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기본이라고 써져,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수학 교육이 어느 나라든 저는 굉장히 유사하고 그렇게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똑똑한 아이들 가르치는 건 참 쉬워요. 어떻게 제시를 하든 어렵게 가르치든 제시를 하면 아이들이 더 신기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수학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얘네들한테 더 해야 되는 게 이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기본이라고 하는 학습서는 이해 쪽에 더 투자하지 않고, 그렇죠, 맞아요. 지금 올라온 댓글처럼 이해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하는 쪽으로 아이에게
더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외우게 해요. 네. 이해는 나중에 되겠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뭐랄까요? 수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 그 다음에 좀 부족한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수학적인 호기심을, 그 다음에 수학의 어떤 즐거움을 보여주고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어머님들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어려운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더 중요하게 계속 아이와 연계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은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던져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이들의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3학년 아이들 수업을 한 2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3학년 아이들 수업을 하는데 첫 한 달과 두 번째 한 달에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었어요. 어떤 부분 때문이냐? 첫 한 달은 제가 그 수업을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였냐? 그 수업에 다 내 학생이 다 공교롭게도 여학생이었는데 꼭 여학생이어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한두 학생이 주도해서 선생님 어려워요. 언제 끝나요? 어렵다. 몇 분 남았어요?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앉아서 하는 학생이 한두 명이 분위기를 확 다운시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수업을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너는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이런 계속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여기다 막 질문을 던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 한 명이 지루해. 언제 끝나? 이러고 하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너무너무 수업 들어가기가 겁나고 수업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근데 그 반에 그 학생이 그만두고 옆 반에 있던 남자 학생이 옮겨왔는데 분명히 얘들이 실력은 비슷한 같은 레벨이거든요. 물론 그 남학생이 그런 긍정적인 부분과 자세 때문에 조금 더 낫긴 합니다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이 여학생들의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그릇도 사실 정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 수준이 비슷하고 수학적인 그릇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요. 수학 진짜 재미없어. 이런 아이가 있는 그런 생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분위기와 옮겨온 한 학생이 한 명이 바뀌고 똑같은 인원이었는데 반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그 학생은 정말 완전 내조적이에요. 선생님 생각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더 어려운 문제 좀 내줘보세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이런 아이가 들어오니까 옆에 아이들이 덩달아서 그래 같이 해보자. 바로 직전에는 완전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꾸 말을 뱉고 그렇게 리드를 해가니까 아이들이 덩달아 쳐져서 빨리 쉬는 시간 곧 몇 분 남았어 막 이런 거였다가 한 친구가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게 진짜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같은 수준의 아이들이에요. 보면 같은 수준의 아이들이고 그 앞에 그만뒀다고 하는 아이도 사실은 수학적인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라고 하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즐겁고 되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원 가르칠 때 보여드렸던 자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이 책 만들면서 있잖아. 저기 그 위례 여기 그 건널목에 있는 이 뭐죠? 이 맨홀을 뚜껑을 직접 찍은 거야.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원이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원이 말이지. 어떤 건 동그랗고 어떤 건 네모난데 왜 그럴까? 이런 방향으로 아이들하고 제시를 하고 이렇게 막 끌어오면 또 아이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해서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선생님은 말이야 이게 이런 거 같아. 너는 생각이 어때?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해갈 때 아이들이 분명히 그 반 아이들이 아주 상위권이 아니었거든요. 기본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연산을 많이 연습하고 어려운 건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딱 여기까지 이런 부분보다는 꼭 어려운 걸 해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연습만 하는 게 수학이 아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깰 수 있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수학의 재미를 알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위 이제 제가 라방을 하면서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닌가요? 저도 어릴 때 수학이 암기 과목인 것처럼이 아니라 선생님이 강의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풍부한 이야기와 이해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들과 함께 수학을 공부했다면 저도 어릴 때 수학이 참 재미있다고 알았을 것 같고 수학 공부가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방향 아닐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기본서라고 하는 수학을 하면서 아이에게 답내는 방법을 반복시키는 데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 제가 수업하다가 저희 이제 제자 아이가 3학년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이제 상담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한테 2주인가 3주인가 수업 듣고 나서 3학년짜리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원장 선생님 수업은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하고 깔깔깔 웃으면서 무슨 부분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어머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을 한 거죠.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네 생각은 어떠니? 이게 틀려도 좋으니까 너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 그치? 근데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아. 선생님 생각을 한번 들어볼래? 이런 이제 티키타카가 있으면서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끌려고 하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했더니 아이가 집에 가서 이제 근데 그 아이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집에 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선생님 수업이 엄마가 저 가르쳐 주실 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래? 그렇게 계속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이가 이제 되게 좋은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수학을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 이제 아이들이 가르치시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걸 이제 잘 아시고 아이한테 이제 그런 걸 제시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먼저 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저도 저희 아들 어릴 때 이제 공부 많이 봐줄 때는 제가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았었어요. 항상 네 생각을 얘기해봐. 그리고 잘 들어주고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크면 클수록 자꾸 나서게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제일 기본서를 풀더라도 기본서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학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이제 어른들이 어머님들이 또는 선생님이 아이에게 많이 해줘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답을 내는 방법이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네가 해석해서 너의 언어로 한번 설명을 해봐. 그래 그건 한 90점 정도는 되겠다.
그럼 선생님이 10점을 채워줄게, 아빠가 10점을 채워줄게, 엄마가 10점을 채워줄게. 아니면 그래요, 짜증부터네요. 그게 제가 그 수학 잘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법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학습으로 아이와 대화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학습으로 아이와 대화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어야 되고, 아이한테 또 학습적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관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엄마가 공부하라고 요구하는 관계고, 엄마가 아이에게 요구를 하고 뭐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다라고 아이가 느끼면, 사실은 아이는 그런 부분에서는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엄마와 대화를 하기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차라리 학원 선생님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사실은 얘기 들어주기와 이런 관계 만들기와 어떤 문화, 학습을 바라보는 문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쿨하게 학원에 맡기는 것도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학원에 맡기고, 단 큰아이에게는 과제는 네가 책임져야 돼.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과제는 책임져야 돼. 이 책임은 너와 나의 약속이고 너와 너의 약속이야. 적어도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약속하고, 그런 어떤 문화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어떤 약속과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용적인 부분에서 지금 너무 좀 가버렸는데요. 그래서 이 곱셈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문제를 풀면서 계속 아이와 대화를 해보시기를 바래요.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해보게 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함께 얘기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 지금, 이게 꼭 곱셈이 이렇게 어려웠나요?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기본 개념에서부터 확대되어 가는 거고요. 조금 심화되는 내용으로 한번, 응용되어 가는 내용으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의 근본적인 개념으로서 동수누가 바로 몇 배의, 동수누가라는 건 어려운 단어 빼고 같은 수가 더해져 있다, 같은 수가 더해져 있는 것에 어떤 축약된 표현이 곱셈이다 라고 이해하고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5는 3 곱하기 2 더하기 5다. 얘를 중학생이 되면 얘를 분배 법칙이라고 해서 외우죠. 이렇게 선 그리면서. 그런데 사실은 이 분배 법칙의 근본적인 개념은 바로 곱셈을 배우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외워야 될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이걸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3의 2배, 3의 5배, 즉 얘는 쉽게 3 더하기 3과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더하면 3이 2개, 3이 5개이니 이건 3이 7개다 할 수 있는 원리를 이미 곱셈을 배울 때 배운 거죠. 그래서 원리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곱셈의 이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죠. 원리셈에서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아까와 같은 개념, 분명히 동수누가라고 하는 같은 수가 누적해서 더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고, 분배 법칙의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곱하기 7 더하기 7 곱하기 5. 자, 얘도 마찬가지.
곱셈이 순서가 바뀌는 부분, 곱셈이 교환법칙의 순서가 바뀌는 부분은 굳이 뭐 순서가 바뀌어야 이걸 바꿔서 또 7 곱하기 3으로 하고 7 곱하기 5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예, 제일 처음에 개념을 이해할 때 같은 수를 더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했다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도 이건 7의 3배이고 이것도 7의 5배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이해를 한 이후에 이 3 곱하기 7을 무조건 3의 7배야 라고 못 박아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7의 3배와 결과만 같은가요? 아니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는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접근해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의 5배이고 얘도 7의 3배로 해석할 수 있지 이렇게 물론 이제 바꿔서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굳이 적어서 바꿀 필요는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7의 3배와 7의 5배로 보고 7의 8배로 생각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가져야 되겠다 라는 거고요. 이게 분배 법칙의 이해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중학교에 가서 공통인수 이렇게로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처럼 교환법칙을 분명하게 이해해서 3의 7배이기도 하지만 7의 3배와도 같다라는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 분배법칙이 그러면은 이해하는 기본만 되고 초등학생에게는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간단한 문제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친구 몇 명에게 선물을 포장한다. 연필 2자루와 색연필 3자루를 포장한다고 할 때 연필과 색연필이 모두 45자루라면 선물을 몇 개 포장해야 할까? 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선물 포장하는 개수가 세모라고 하면 연필의 개수는 2 곱하기 세모가 되고 더하기 색연필의 개수는 3 곱하기 세모가 되는 거죠. 이게 모두 45자루다. 이때 세모를 구하시오 하면 이 식에서 분명히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요구가 돼야 돼요. 여기 세모가 3배 있고 세모가 2배 있으니까 이 식은 세모 곱하기 5배로 해석해서 45가 5의 배수 중에 몇 가 곱해져야 되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연결될 수 있어야겠죠. 실제 여기에 이제 제가 예를 한번 이건 그냥 즉석해서 만들어 본 문제인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만들어 본 문제인데 이와 같은 상황의 문제가 뭐 중학교에 가서 뭐 분배법칙을 배워야 되거나 뭐 5, 6학년 수준의 문제이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죠? 곱셈을 배운 이후부터 아이들에게 이제 곱셈 이후에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이런 개념들이 요구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자, 또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곱의 이해와 활용. 자, 아까 그 집합의 개념으로서 곱을 배우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유형별로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적용해봐야 될 것들이 생겨요. 자, 보시면 5개의 점을 서로 이어서 그릴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거는 2학년까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준을 한 점으로 삼아서 하나, 둘, 셋, 넷, 4개 더하기 기준을 바꿔서 이 점에서 하나, 둘, 셋, 3개 더하기 하나, 둘, 2개 더하기 하나 해서 요렇게가 5개의 점을 연결하는 방법이다 라고 선분의 개수로 가르쳐요. 2학년까지.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곱셈을 배우고 나면 윗옷과 아래옷을 그러니까 상의 하의를 골라서 입는 방식 이런 곱셈을 이해하고 나면 얘를 어떻게 가르쳐요? 물론 이제 나눗셈까지 가야 되는데 얘는 하나의 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선을 그려야 되는 대상이 모두 똑같이 4개라는 거죠. 그래서 곱셈을 배우고 나눗셈의 개념을 배운 다음에 3학년이 될 때부터는 이 문제의 풀이가 2학년 때까지는 아까 그렇게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도 두시고요.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곱셈의 개념을 이용해서 각각이 똑같이 선을 4개 그릴 수 있다는 개념으로 5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이 선이 얘 입장에서 그리는 선과 얘 입장에서 그리는 선이 항상 이렇게 충돌이 돼요. 중복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중복되는 2로 나눠줘야 돼 라고 배워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건 3학년 돼서 나눗셈의 개념까지 아이가 이해하면 바로 이런 모델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얘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확장되는 게 대각선의 개수이죠. 대각선의 개수. 정팔각형이다 그러면 자기와 이웃한 점에는 대각선을 못 그리니까 한 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이 바로 5개가 된다. 그래서 8개의 점마다 5개를 그릴 수 있고 나누기 2를 한다. 조금 전처럼. 대각선의 개수는 양 점의 입장에서 개수를 세게 되면 서로 이쪽에서 그리고 이쪽에서 그리고가 중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누기를 한다. 이게 중학교에 가면 뭐 이렇게 배우죠. 이렇게 배우죠. 2분의 n 곱하기 n-3 이렇게 배우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도 바로 지금과 같은 원리를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는 형태나 모양이 바뀐 다양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나올 겁니다. 자, 요 모델이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릿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1, 2, 3, 4마다 뒤에 2, 3, 4, 1, 3, 4 뭐 이런 식으로 3개가 따라올 수 있으니까 4개의 숫자마다 3개가 온다. 자, 0이 포함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제일 앞에는 0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1, 2, 3마다 똑같이 3개씩 이렇게 오게 된다 해서 3 곱하기 3 이렇게 경우의 수에서 앞에 배웠던 그 곱셈의 곱의 원리, 곱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응용 문제, 심화 문제들이 3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차차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 5학년 올라가면서 지금 설명해드린 요런 개념이 한 4학년, 5학년 정도에서는 잡혀 있는 게 좋아요. 네. 순열이라고 하면 중복 조합까지 나오진 않고요.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줄 세우는 또는 이렇게 수의 개수를 만드는 부분에 곱셈을 하는 정도는 나뭇가지 그림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해놓는 게 중요하고 중복 조합이 아니라 그냥 조합이죠. 둘짜리 조합. 조합은 몇 개 중에서 2개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을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2개짜리 뽑는 조합은 다양하게 활용이 돼요. 선분의 개수 구하기라든가 악수하기라든가 대각선의 개수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래서 둘짜리 조합의 이해를 지금과 같이 중복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이 되는 순열이다 순열이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드린 것과 같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다양한 문제에서 개수를 셀 때 폭넓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그 정도의 이해는 곱셈 나눗셈을 사용하고 이제 앞으로 학습을 하면서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활용해 볼 부분이었고요. 다시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단계로 다시 좀 내려와서 요 강의는 제가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곱셈의 확장적 사고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곱셈의 확장적 사고라는 건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은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 아닌 거죠. 그러면 17 곱하기 3을 처음에 배울 때 아이들에게 어떤 식의 접근을 해주는 게 좋으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그 분배 법칙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델도 많이 있죠. 여기 길이가 17이고 여기 길이가 3이에요. 그러면 직사각형에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7이니까 여기는 3 곱하기 10해서 30이 되고 여기는 3 곱하기 7해서 21이 된다. 이런 모델로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조금 전의 것은 사실은 넓이의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어느 정도 좀 아는 아이들에게 해볼 수 있는 거고, 제일 근본적인 개념으로 보면 셈을 왜 이렇게 하는가, 셈을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런 모델을 좀 생각해 보는데, 곱하기 3이면 3개의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신모형 1개와 낱개 모형 7개가 똑같이 있는 거죠. 이게 수 아닌가라고 아이들에게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신모형과 낱개 모형으로 나눠서. 그러면 결국은 이 모델을 쉽게 생각하려면 신모형과 낱개 모형을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모형이 몇 개냐? 곱하기 3이니까 신모형이 똑같이 3개. 아까 그 분배 법칙과 비슷한 접근이에요. 신모형이 3개, 그 다음에 낱개 모형이 7개씩 3개 있으니까 21개. 그러면 20은 받아올림 되는 수니까 신모형 3개와 낱개 모형 21개가 모이면 5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제일 기본적인 왜 받아올림을 이렇게 하고 세로셈이라는 걸 이렇게 하게 되는가를, 세로셈을 가르쳐주고 아이한테 계산하는 방법만 가르쳐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산이 되는 이유, 그러니까 수는 있잖아,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왜냐하면 우리가 두 자릿수를 배울 때 신모형과 낱개 모형으로 분리해서 수를 배웠잖아. 그러면 신모형과 낱개 모형으로 분리한 모델을 가지고 곱셈을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접시 위에 사과와 같이 접시 위에 신모형과 낱개 모형이 똑같이 있는 접시가 3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신모형과 낱개 모형을 따로 세는 거지. 그러면 셈이 쉬운 거야. 그걸 그 계산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 논리적인 어떤 알고리즘은 이제 논리적인 생각하는 순서잖아요. 그래서 제일 편하게 수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세로셈이야. 근데 세로셈을 배우지 않아도 있잖아. 우리는 낱개 모형과 신모형이라는 수와 그 다음에 곱셈의 원리, 그것만 알고 있더라도 충분히 덧셈을 여러 번 해도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예전이긴 한데 요즘에는 그런 수업을 해본 적은 없는데, 2학년 아이들과 심화 이런 거, 그 당시에 이제 문제집으로는 문제 해결의 길잡이였는데, 이런 문제 해결의 길잡이든, 왜 문제 해결의 길잡이 말씀을 드리냐면 2학년 초에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같은 책은 2학년이 끝난 시점에서의 문제집이거든요. 심화편은. 그러면 곱셈 구구를 아직 외우지도 않은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이제 심화서라고 사가지고 딱 보면 곱셈 구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가 좀 똘똘하다고 해서 2학년 심화서를 샀는데 곱셈이 요구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구구단을 빨리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는, 자, 우리는 있잖아. 그때 수업이 실제로 이랬습니다. 우리는 있잖아. 이 문제들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가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곱셈을 요구받게 되는데, 니네 곱셈의 원리 다 알지? 덧셈으로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누구든 덧셈으로 해도 된다. 곱셈 못한다고 해서 아무 답내는데 지장 없고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거는 구구단 배우면 더 빨라질 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학부모님들에게도 구구단 천천히 외우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2학년 곱셈의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을 아이들과 풀었죠. 구구단도 못 외운 아이들과. 근데
구구단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이해의 과정이 교과 공부하면서 이제 2학년 쪽에서 되고, 그 다음에 그 학원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된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구구단은 못 외우는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구구단을 못 외운다고 해서 구구단 문제를 못 푸느냐? 지금 보여드린 이런 것처럼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접근하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제시해 줄 거냐에 따라서 구구단을 외우는 건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더하기로 해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 그걸 이제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구구단을 외우기 전의 곱셈 또는 구구단을 한창 외우고 있을 때의 곱셈은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동수누가의 개념을 이용한 곱셈의 계산인데, 3 곱하기 7이다 하면 내가 아직 3단을 3일은 3, 3, 2, 6, 3, 4, 3, 3, 9, 3, 4, 12까지는 하는데 5만 넘어가면 헷갈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 있는 5, 3, 15 한 다음에 3 두 개 더 해야지 6 더해서 21을 한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자, 또는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3 곱하기 7이다 그러면 3이 7개잖아요. 그러면 2개면 6이니까 666이면은 18에다가 3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21.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아이들에게 요구돼야 돼요. 구구단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 수학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구구단 빨리 외워가 아니라 구구단으로 가는 와중에 수를 해체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모으고 수를 가지고 논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또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보세요. 3 곱하기 7이다. 그러면 3 곱하기 7을 3 곱하기 7이 아니라 7 곱하기 3으로 보고 7 곱하기 3으로 설명이 좀 이상하네요. 3 곱하기 7을 3 곱하기 7이 아니라 8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3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8 더하기 8 더하기 8에다가 빼기 3을 할 수도 있고, 또 8단이 8, 1은 8, 8, 26, 8, 3, 24까지 3개까지만 하면 되니까 요렇게 이걸 재해석해서 이런 거 어떠세요? 구구단 외우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매력적이고, 원리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리생은 이렇게 배우면서 구구단이 저절로 외워지게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3 곱하기 7을 8 곱하기 3 해놓고 3 하나 뺀다 하면 8단을 이용해서 해놓고 3 하나 뺀다. 8, 3, 24 빼기 3. 이렇게 저는 구구단 외우고 원리셈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원리셈 2학년 거 하면 구구단 저절로 외워져요. 2학년 4, 5, 6관 하면서 저절로 외워지게 만들었는데, 절반 이상은 저는 외워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아이들은 하고 나서 좀 부족하면은 외우는데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긴 합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구구단 암기에 대해서. 구구단 암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입니다. 필수. 구구단 암기는 필수입니다. 근데 하나를 외워놓고 암산을 한다는 게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 곱셈을 배우는 과정에서 아까와 같은 분배 법칙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3 곱하기 7을 3이 7개 더해져 있다고 이해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절로 구구단을 다 못 외웠어도 내가 알고 있는 구구단 부분을 활용하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이해로 이 셈들을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 자신 있는 구구단을 이용하면서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띄어쓰기가 더 빨라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구구단이 완성되는 거고, 이런 단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리셈에서의 곱셈은
2학년 단계 4, 5, 6권 하면 됩니다. 그 중에 6권은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눗셈도 곱셈을 거꾸로 하는 나눗셈만 다루거든요. 나눗셈을 3학년 걸 미리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구단을 외우는 김에 나눗셈의 개념만 익히고 구구단 연습을 하자, 이런 의미로서 이제 구구단 외우는 건 사실 고통스러운 과정이니까. 근데 단순함기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하면서 외우게 하려고 2학년의 6권도 나눗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눗셈도 구구단 연습하는 나눗셈이에요. 자,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 시기는, 곱셈 구구를 외워야 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입니다. 서둘러서, 아까 이제 1학년 이해되냐고 물어보셨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고 학습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면, 라방 화면 반전이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너무 오랜만이시죠? 네, 항상 제 방송 봐주셨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그래요. 이 화면은 제가 반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화면 자체가 반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을 제대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3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즉, 이 화면 자체가 제가 디스플레이를, PDF를 반전해서 준비를 해서 디스플레이 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모든 자료가 사실은 뒤집어져서 보여요. 네. 다 자료 만든 다음에 다 반전시켜서 이제 마지막으로 PDF를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다시 곱셈을 외워야 되는 시기는 2학년 여름방학이 맞습니다. 빨리 외워야 된다고 좋은 건 뭐냐? 빨리 준비해서 외우면 짧은 시간에 안 외워져서 힘들어하는 스트레스가 좀 나아지겠죠? 네, 나아지겠죠? 네, 그래서 곱셈 구구는 여름에 그럴까요? 사진 하나 찍어서 비디오 올릴까요? 네. 여름에 하면 되고요. 더 빨리 한다라는 건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곱셈 구구를 외우면서 좀 이렇게 빨리 외워서 외우는 기간을 좀 길게 두고 덜 힘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좀 미리 준비하셔서 외우면 되고, 곱셈 구구는 원리셈 해보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셨겠지만 원리셈 2학년 단계에 4, 5, 6권 하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시지 말고요. 곱셈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곱셈의 원리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외우는 과정, 그 다음에 나눗셈 하면서 딱 그 마무리되는 원리셈으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인데요. 곱셈을 마지막에는 곱셈의 역으로서의 나눗셈을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나눗셈의 두 가지 개념으로 등분제와 포함제가 있고요. 등분제와 포함제 중에 포함제는 동수누가의 역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함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12 나누기 4를 하면 12에 4가 몇 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이들 배울 때는 12 빼기 4 빼기 4 빼기 4 해가지고 12에 4개를 뺄 수 있다. 4를 3개 뺄 수 있다. 참.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곱셈 구구를 외우는 시기에 곱셈의 범위에서 나눗셈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곱셈 구구의 암기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원리셈에서는 이 2학년의 6권을 곱셈의 개념만 딱 가르쳐주고 곱셈의 거꾸로다라는 이미지를 원리를 가르쳐준 다음에 나눗셈 연습을 하게 하는데요. 그 나눗셈이 나머지 없고 그 다음에 구구단의 범위에서만 딱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눗셈을 곱셈하면서 배우고 또 곱셈 구구 연습을 나눗셈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원리셈을 안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아이가 좀 덜 지루하게 연습시키면 약간의 3학년 개념 선행도 되면서
구단 외우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나눗셈은 곱셈의 거꾸로라는 식으로만 가르쳐주고 나눗셈의 계산 결과 구하는 걸 곱셈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교육보다는 조금 전에 이 동수누가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12 나누기 4다 그러면 12에는 4가 몇 개 들어있을까? 그러니까 12에는 4가 몇 개 들어있을까? 이런 동수누가 개념이 4라는 수가 누적되어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2에는 4가 몇 개 들어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지 나눗셈은 곱셈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12 나누기 4를 하면 식을 바꿔서 12는 4 곱하기 몇 해가지고 4 곱하기 몇이 됐는지 찾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나눗셈을 곱셈과 연관해서 가르쳐 주실 때도 곱셈의 제일 기본적인 개념으로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말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예를 한번 보면 12 나누기 3이다 하면 12에는 3이 몇 개 들어있을까? 라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곱셈을 할 때도 나눗셈을 거꾸로 곱셈으로 풀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개념 자체로 12에는 3이 4개 들어있는 거야 라고 이해하도록 가르치면 곱셈의 개념도 분명히 하면서 나눗셈의 개념을 좀 단단하게 배울 수 있는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한테 이해시키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눗셈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곱셈의 범위에서만 나머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하다가 넘어간 게 하나 있었네요. 나눗셈의 암기는 필수인데 쉬운 것부터 먼저 외우고 동수누가라는 곱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곱셈을 할 수 덧셈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외우는 순서는 뭐 꼭 이게 답은 아니에요. 쉬운 것부터 아이가 외우고 그 쉬운 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는데 언제 12시가 넘었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떤 주제로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곱셈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곱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뭐 제 인스타나 아니면 도치맘이나 저희 네이버 카페나 어디든 어떤 주제 요청을 해주시면 만약에 그게 좀 풍부하게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또 준비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가르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재방 가능하게 도치맘에 걸려 있을 테니까요. 보신 내용 중에 괜찮았다 싶은 거는 다시 보시면서 아이한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점대칭이요. 점대칭, 선대칭, 대칭 할까요? 도형 움직이기 한번 할까요? 도형 움직이기? 도형 움직이기를 7세 뭐 이렇게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도형 움직이기 자체를 이제 4학년에 배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도형 움직이기 배우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분수요. 분수 얼마 전에 했죠? 2주 전에 분수한 것 같은데요? 네. 2주 전에 분수하는 걸 못 보신 분들이 분수는 제가 하고 이 강의 자료까지 다시 반전시켜서 제대로 보이게 강의 자료도 도치맘하고 저희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분수는 네이버 카페 천정현 성은연구소 가서 보시면 라방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수 올리고 분수 도치맘에 아마 2-3주 전에 거는 제 방 보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제 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수는 이제 제가 쓴 저희 학원책 자료들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도형 움직이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말씀해주신 선대칭, 점대칭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해서 유튜브에요. 예전에는 올리고 했었는데 이 긴 강의를 유튜브에도 올릴까요? 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장이 되면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도록 하죠. 네, 올리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이 도치맘 채널에서가 아니라 저희 회사 채널에서 내일 오전 11시인가요? 연산학습에 대해서 저희 일주일 동안 궁금한 점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들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Q&A 하는 강의가 내일 오전 11시 제 인스타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머님들이 일주일 동안 질문해 주신 연산을 주제로 질문을 제가 미리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으니까 도치맘 강의하고는 별개로 내일 이제 오전 11시에 시간이 되신다면 연산 관련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고민하신 부분들 제가 해설해 드리는 방송이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고요. 네, 다음 주제는 도형 움직이기로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내일 거는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는 카메라로 따로 캠코더로 따로 또 찍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로 인스타요? 인스타에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아이디도 영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죠. 매주 제가 요즘 방송을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고요. 네,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 채널에서 질문 받고 하는 방송은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저희 연구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방송을 좀 해달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질문은 없으시죠? 저희 학원 이 칠판을 굉장히 부러워하시네요. 칠판은 그렇죠. 칠판 좋죠.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다음 주, 내일 11시요? 내일 11시는, 인스타 제 채널에서 하고요. 제 개인 계정으로 하고, 수요일마다, 도치맘에서 요즘에 방송하고 있고요. 한동안 안 했다가 2달 전부터인가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죠. 당분간은 할 예정입니다. 제가 체력이 소진됐다 생각하면 또 한참을 쉬어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아직은 할만해요. 네, 그래서 할 예정이니까 수요일마다 이 수학나방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